부동산 금융론 대출 파트, 시험에 계속 나오는 핵심 포인트 빠르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대출이라는 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질문은 딱 하나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위험 누가 책임질 거야 하는 거죠.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도 결국 이겁니다. 바로 위험을 어떻게 나누냐, 그 규칙이요. 자, 첫째, 정부가 대출 액수를 딱 정하는 기준, 바로 LTV와 DTI죠. LTV는요, 은행 입장에서 이 집 담보 가치가 괜찮나? 이걸 보는 거고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에요. 그리고 DTI는 그래서 월급으로 원리금 잘 갚을 수 있겠어요? 이걸 따지는 상환 능력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집값을 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을 보는 거죠. 좋아요. 그럼 대출 한도는 정해졌고 다음은 뭐죠? 바로 이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위험을 누가 가져갈지가 확 갈리거든요. 둘째, 금리 유형을 볼게요. 고정금리 왜 처음에 더 비쌀까요? 그건 시장금리가 막 올라도 은행이 그 위험을 다 짊어지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변동금리는 어때요? 시장금리가 오르면 내 대출이자도 바로 같이 오릅니다. 위험이 고스란히 나, 대출자에게 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까요? 바로 돈을 어떻게 갚아나갈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환 방식이에요. 초반에 상환액이 제일 크지만 전체 이자는 가장 적게 내는 원금 균등 상환이 있고요. 매달 똑같은 돈을 내니까 계획 세우기 편한 원리금 균등 상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조금 내다가 점점 많이 내는 방식. 이건 나중에 소득이 늘어날 걸로 기대되는 젊은 분들한테 유리한 체증식 상환이에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규제와 상품들 알고 보면 대출자와 은행 사이에 팽팽한 위험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출 상환 방식,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대출 받을 때 항상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는 돈이 적은 게 좋을까? 아니면 전체 이자를 아끼는 게 나을까? 바로 이 질문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딱 이해하면 세 가지 방식 그냥 끝납니다. 첫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매달 갚는 원금은 똑같아요. 대신 이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전체 월 상환액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구조죠. 그래서 초반에는 상환 부담이 가장 크지만 나중에 다 따져보면 총 이자는 제일 적게 내는 아주 실속 있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아마 가장 흔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대출 기간 내내 매달 내는 돈이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초기엔 이자를 많이 내다가 점점 원금을 많이 갚아나가는 식이죠. 그래서 초기 부담이 아까 원금 균등 방식보다는 적어서 뭐랄까 젊은 층이 많이 선호하죠. 마지막으로 체증식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미래 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에게 딱 맞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진짜 조금 내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상환액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조심할 건 초반에는 이자도 다 못 갚아서 원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총 이자 부담도 당연히 가장 크고요. 자, 그럼 딱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초기 상환의 크기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순서고요. 총 이자액의 크기는 그 정반대. 이것만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없습니다. 프로젝트 금융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죠?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무슨 초대형 쇼핑몰이나 해상 풍력발전소 이런 데는 돈이 수조 원씩 들어가잖아요. 이 돈을 사업주 신용도 하나 안 보고 오직 그 사업의 미래만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프로젝트 금융입니다. 첫째, 비소구 금융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사업이 잘못돼도 은행이 사업주 개인 재산은 절대 못 건드린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프로젝트가 망해도 내 돈은 안전하다. 뭐 이런 강력한 방패가 되는 거죠. 둘째는 부해금융 효과예요. 이게 또 재밌는데 이 대출은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빚으로 안 잡혀요.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회사가 아주 깨끗해 보이죠? 덕분에 다른 사업하려고 돈 빌릴 때도 훨씬 유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그럼 은행은 이 엄청난 위험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바로 에스크로 계좌라는 걸 씁니다. 일종의 안전 계좌인데 여기다 돈을 넣어두고 금융기관이 직접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꽉 붙잡아두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의 신용이 아니라 오직 미래의 현금 흐름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아주 고위험 고수익 금융기법입니다. 금융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택저당증권, MBS 있죠? 그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자, 주택저당증권, 그러니까 MBS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여러 개를 싹 모아서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투자자한테 파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자꾸 헷갈리냐면 결국 위험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 문제거든요. 발행기관이냐 투자자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정말 쉬워집니다. 첫째, 지분형 MPT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발행기관이 모든 권리랑 위험을 그냥 투자자한테 그대로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못 갚는 위험, 또 너무 일찍 갚아서 이자가 줄어드는 위험, 이 모든 걸 전부 투자자가 떠안는 거죠. 둘째는 채권형 MBS, MPB예요. 이건 MPTS랑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위험을 발행기관이 다 짊어집니다. 제일 안전하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뭘 믿고 투자하지? 싶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초과담보라는 걸 제공해요. 만약에 문제 생겨도 이걸로 책임질게 하는 약속 같은 겁니다. 마지막은 혼합형 MPTB와 CMO인데요. 이름처럼 둘을 섞은 거예요. 위험을 나눠 갔습니다. 돈 떼일 위험, 즉 채무불이행 위험은 발행기관이, 그리고 돈을 너무 일찍 갚아버릴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이렇게요. 특히 CMO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치 뷔페처럼 상환 순서나 이자율을 다양하게 만든 상품들을 여러 층으로 쌓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MBS를 구별하는 핵심은 정말 간단하죠. 이 위험 대체 누가 책임지는 거야?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 금융론에서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리츠가 뭐냐면 소액 투자자들한테서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주식 회사잖아요. 근데 시험에선 딱 3가지 종류를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첫 번째 포인트. 리츠는요, 이게 실체가 있는 회사냐, 그냥 서류상 회사냐, 이걸로 나. 직원도 두고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 이게 바로 실체 회사예요. 반면에 위탁관리랑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자산관리를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명목회사,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인 거죠. 이 기본 차이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두 번째, 그럼 당연히 회사 형태가 다르니까 필요한 자본금 규모도 다르겠죠. 아무래도 직접 다 하는 자기관리 리츠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설립할 땐 5억 원, 영업인가 받고 6개월 안에는 70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좀 낮아요. 설립 시 3억, 나중엔 50억. 숫자를 딱 비교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 주식 관련 규정인데요.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관리랑 위탁관리 리츠는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공모해야 하고요. 한 사람이 50%를 초과해서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이 규정들이 아예 적용이 안 돼요. 예외라는 거죠. 왜냐? 이름 그대로 기업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하니까 이런 규정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츠 문제는 결국 이겁니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이 3종류의 자본금과 주식 규정을 비교해서 딱 정리하는 게 합격의 핵심이에요.